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산길 위로 한 청년이 묵직한 짐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6살 정아운. 그의 등에 업힌 것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남의 밭을 갈며 살아온 하운에게는 어머니를 제대로 된 관에 모셔드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지프로 만든 거적과 깨끗한 배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감쌌을 뿐이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릴 때마다 하운은 조심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를 흔들어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리끈에는 작은 배짝의 조각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곱게 살라. 이것이 어머니가 그 배짜개를 손에 쥐어주며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운은 걸음을 멈출 때마다 그 배짜개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음성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하운은 송화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동전 한 푼 없는 그는 주막 안악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주머님, 물 한 사발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막 안악은 하운의 등짐을 보고는 사정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 그녀는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하운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막 안쪽에서는 여러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장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물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쌀값이 2배나 올랐다니까. 비단값도 마찬가지요. 지난 보름 전만 해도 한 필에 10냥이던 것이 이제는 12냥도 못 받겠더군. 아무래도 북쪽 길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닐까? 요즘 산적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하운은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비록 글은 늦게 배웠지만 숫자에 대한 감각만큼은 남달랐던 그는 상인들이 말하는 가격과 변동폭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쌀 한 말에 2냥 3전, 비단 한 필에 12냥, 면포는 한 필에 8냥. 이런 정보들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하운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산신당에서 어머니께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모셔드리려 했습니다. 장지를 살 돈이 없으니 산신께 빌어서라도 좋은 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까치목 고개를 넘어서자 산길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하운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어머니를 땅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켜드린 어머니에게 마지막만큼은 편안한 길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하운의 장삼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온 것은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자신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 손, 아플 때마다 이마에 대어주시던 그 손. 이제는 영영 느낄 수 없는 그리운 온기였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민들레도 보였습니다. 하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운아, 꽃은 아무리 작아도 제 향기가 있단다. 너도 비록 머슴의 아들이지만 너만의 향기를 잃지 말거라. 그 말씀을 떠올리자 하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하셨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운은 드디어 산신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우거진 이곳은 정말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운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평평한 바위 위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신당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록 제물을 준비할 형편은 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빌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어딘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우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무언가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하우는 어머니께 작별을 고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몸소 보여주신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운의 허리끈에 매달린 배짝의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그의 선택을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소란이 벌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하운은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운명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운이 소리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자 눈앞에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목에서 10명 남짓한 도적들이 상단 일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이미 두 필의 진말이 쓰러져 있었고 비단 보따리며 곡식 포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적 무리를 이끄는 사내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자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검은 가죽끈에 매단 비단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문양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사내는 칼끝을 상단주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목에 겨누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구태성이라는 이름 들어봤을 게다. 이 금방길에서 장사하려면 나에게 세를 내야 하는 법이지. 상단주는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연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두루마기를 단정히 차려입었고 허리춤에는 상단의 인장이 든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에는 임금님의 법이 있고 장사에는 상도가 있는 법입니다. 산적 노릇으로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이요. 구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단 장정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도적들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도적이 10명, 상단 장정이 6명. 하지만 장정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을 뿐더러 이미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운의 시선이 흩어진 짐들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남의 집 창고에서 곡식과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온 그는 짐을 묶는 법에 능했습니다. 목화 뭉치가 든 큰 포대의 매듭이 평소와 다르게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매듭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분만 건드리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운은 조용히 손에 잡히는 돌멩이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적들의 시선이 상단주에게 집중된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돌멩이를 멀리 던졌습니다. 딱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에 도적 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하운은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 두 번째 돌을 던졌습니다. 도적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하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화 포대의 약한 매듭 부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로 매듭을 찔러 넣자 포대가 터지면서 하얀 목화 뭉치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뭔 일이냐? 도적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보는 사이 하운은 재빨리 상단주에게 달려갔습니다. 목화 뭉치들이 날리는 혼란 속에서 그는 상단주의 팔을 잡고 외쳤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상단주는 순간 놀랐지만 하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는 즉시 따라왔습니다.
하우는 미리 눈여겨둔 큰 바위 뒤로 상단주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도적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상단 장정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구태성이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목화 뭉치들이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우는 바위 뒤에서 상단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장정들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상단주는 하운의 침착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장정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짐을 챙기고 말을 몰아라. 지금이야. 상단 장정들은 주인의 명령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평소 훈련된 대로 재빨리 남은 짐들을 챙기고 말을 끌어모았습니다. 목화 뭉치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상단 일행은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태성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상단 일행은 좁은 길목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넓은 길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적들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상단 일행은 안전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들 숨을 헐떡이며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상단주는 하운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총각,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자네는 칼 대신 매듭을 보았구나. 하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은 제 갈 길을 가고 짐도 제 길이 있사옵니다. 다만 어르신이 위험에 처하신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상단주는 하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심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찌 이런 산골에 혼자 있었던 것이오? 하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지를 구하지 못해 산신께 빌어서라도 좋은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상단주의 얼굴에 측은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 착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만큼 가난한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우는 문득 구태성이 목에 걸고 있던 비단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문양이 상단의 짐포대에서 뜯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단주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도적 무리가 어르신 상단을 처음 습격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번이 세 번째요. 마치 우리 행로를 훤히 아는 것 같더군. 하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적 두목이 목에 걸고 있던 비단 조각의 문양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단주는 하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짐과 길, 그리고 사람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능력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자네, 혹시 장사에 관심이 있어? 하운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주는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하운에게도 함께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하운은 어머니의 장례를 마저 치러야 한다고 했지만 상단주는 그것도 함께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은 자리에서 상단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개성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민상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하운의 의리에 감동받아 어머니의 장례를 정중히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운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민상도라는 사람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하운의 허리끈에 매달린 배짝의 조각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곧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운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상도 대감은 약속대로 하운의 어머니 장례를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상단의 장정들이 정성스럽게 관을 짜고 깨끗한 수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운은 이런 호의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연신 절만 올렸습니다. 산신당 근처에서 양지 바른 언덕을 찾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나무가 우거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명당이었습니다. 하운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3번 절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머니, 비록 늦었지만 이제 편히 쉬소서. 아들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곧게 살아가겠습니다. 절을 마친 하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상도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하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네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대감마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예를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상도는 하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자니가 베푼 의리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요. 오히려 내가 더 고마울 따름이지. 장례를 마친 뒤 민상도는 하운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하운의 능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운이라 했지? 혹시 장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소? 별로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남의 집에서 곡식과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 짐을 다루는 법은 조금 익혔습니다. 민상도는 시험 삼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제 송화주막에서 상인들이 하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소? 하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쌀값이 한 말에 2냥 3전이고 비단은 한 필에 12냥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면포는 한 필에 8냥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민상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운이 말한 시세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3필을 사서 운임과 통행세를 빼고 개성까지 가져가면 순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소? 하운은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비단값, 운임, 통행세, 그리고 개성에서의 예상 판매가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2박자 정도 쉰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략 8냥에서 9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상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운의 계산이 자신의 경험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늦게 배웠다는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정확한 상수를 가지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자네는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 하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숫자를 세는 일이 많아서 익숙할 뿐입니다. 민상도는 하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지혜, 그리고 지금 확인한 뛰어난 계산 능력까지. 이런 인재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운아, 나와 함께 상단길을 동행해보지 않겠소? 하운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머슴이 감히 대감마님의 상단에.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능력과 인품이 있으면 그만이지. 민상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짐꾼 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오. 하지만 자네의 능력을 보니 곧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소. 하운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하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절대 신용을 잃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민상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어머니 묘 앞에서 맹세합니다. 신용을 잃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상도는 하운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출세가 아니라 신용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상인의 자질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좋소. 나 역시 평생 신용으로 장사해왔소. 우리가 잘 맞을 것 같구나. 그렇게 하운은 민상도의 상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 속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하운은 허리끈에 매달린 배짝의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들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하운은 민상도 상단의 일원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민상도는 틈틈이 하운에게 장사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사의 첫째는 신용이고 둘째도 신용이요. 한 번 잃은 신용은 100번 애써도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지. 가르침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오. 물건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운은 민상도의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특히 신용을 중시하는 상도 정신은 어머니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길을 가면서 하운은 자신이 가진 능력들이 장사에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계산 능력,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작은 습관까지 관찰하는 세심함이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첫날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상단 일행은 큰 느티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은 자리에서 민상도는 하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더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짐을 실을 때 무게 배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말도 생명이 있는 것이니 배려해야 하는 법이요. 하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하루 배운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지 그 속에는 깊은 학문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운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귀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운은 허리끈의 배짝의 조각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상도 대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용 있는 상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자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민상도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째 길을 함께하면서 하운은 상단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민상도 대감은 그저 짐꾼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장사의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짐 배치법이었습니다. 청자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과 인삼 같은 약재는 절대 함께 실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운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무거운 곡식 포대는 마레 등 중앙에, 가벼운 비단은 양쪽 균형을 맞춰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구나. 민상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의 체력을 고려한 휴식 간격도 배웠습니다. 평지에서는 한 시즌마다, 산길에서는 반 시즌마다 쉬어야 말이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운은 말의 숨소리와 걸음걸이를 관찰하며 최적의 휴식 시점을 찾아내는 요령도 익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천막 각도가 중요했습니다. 하운은 어린 시절 경험을 살려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천막 모서리를 조정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밤새 내린 비에도 물건이 젖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큰 장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민상도는 하운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려 했습니다. 비단 장수와의 흥정 자리에 함께 나서게 한 것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우는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민상도가 한 비단 장수와 흥정을 시작했는데 하운의 눈에는 그 장수의 작은 습관들이 보였습니다. 가격을 말할 때마다 왼손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거짓말을 할 때는 시선을 살짝 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명나라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 한 필에 15냥은 받아야 합니다. 하우는 저 가격은 부른 값이고 실제로는 더 낮춰줄 여지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결국 비단값은 한 필에 12냥으로 정해졌습니다. 거래를 마친 뒤 민상도가 물었습니다. 어떻더냐? 무엇을 보았소? 그 장수는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을 피하고 가격을 부를 때는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처음 부른 값보다 더 낮춰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민상도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나도 오랜 경험으로 그것을 느꼈는데 자네는 처음인데도 알아챘어. 그날 저녁 주막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상도의 딸 려원이었습니다. 22살의 려원 애기 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장부를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려원은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비녀를 자세히 보니 끝부분에 작은 산가지가 달려 있어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지난 보름 동안의 장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려원은 능숙하게 장부를 펼치고 수량과 금액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상도가 하운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운이라는 청년이다. 암산이 뛰어나니 한번 시험해 보거라. 려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운을 바라보며 즉석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비단 7필과 면포 5필을 합친 값에서 운임 성량을 빼면 얼마입니까? 하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히 답했습니다. 려원은 자신의 비녀에 달린 산가지로 검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가. 그날 밤 주막에서 등불이 고장났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촛불이 자꾸 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우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려원의 비녀에 끼워 작은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 은은한 불빛 아래서 둘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을 마칠 수 있겠네요. 려원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함께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단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집사 역할을 하는 박치길이 하운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5살의 박치길은 오랫동안 민상도를 모셔온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머슴 출신 청년이 주인 어른의 총애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대감마님, 장부는 함부로 보여줄 것이 아닙니다. 머슴 주제에 박치길의 말에 민상도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취기라 사람을 신분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능력과 인품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박치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우는 이런 갈등이 상단 분위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욱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우는 허리끈의 배짝의 조각을 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 배워가는 장사의 요령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싹트기 시작한 려원 애기 씨에 대한 느낌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단이 다음 고을에 도착한 날 아침, 하우는 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 주변에 새로 생긴 금속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운이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합세 열쇠로 억지로 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손에 묻은 광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운은 즉시 민상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민상도 대감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창고를 열어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열쇠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민상도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하운의 예리한 관찰력을 믿고 있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틀 뒤 상단이 험한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구태성의 도적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상단의 행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완벽한 매복을 펼쳤습니다. 하운은 구태성의 목에 걸린 비단 조각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문양이 민상도 상단의 진포대에서 뜯어낸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특별한 직조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이 문양, 우리 상단 진포대에서 뜯긴 것입니다. 하운이 민상도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상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군가 내부 정보를 도적들에게 흘려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운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단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영에서 박치길이 하운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도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최근에 합류한 자는 없나? 박치길의 시선이 하운을 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머슴 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상단 기밀을 다 알게 되었으니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하운은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은혜를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치길은 계속해서 하운을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물품 수량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견되자 그 책임까지 하운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분명 이자가 물건을 빼돌린 것입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민상도는 박치길의 성급한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용은 성급히 꺾지 않는 법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의심하지 말거라. 이때 려원이 나서서 하운을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이 기록을 보세요. 수량 기록에서 자릿수가 한 칸씩 미묘하게 밀려 있습니다. 려원이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로 장부의 조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교묘하게 바뀌어 기록되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량 차이가 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려원의 지적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운은 려원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진짜 배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운은 혼자 창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자세히 관찰하니 평소 박치길이 창고를 관리할 때 남겼던 손때와 다른 종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치길이 몰래 깎아둔 복제 열쇠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운은 이 증거를 민상도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상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해온 박치길이 배신자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취길이가. 대감마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상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섣불리 박치기를 추궁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운과 민상도는 박치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치길은 여전히 하운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려원과 함께 장부의 조작 부분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운 도령은 정말 세심하시네요.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발견하다니. 려원의 칭찬에 하운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기 씨께서 장부 정리를 워낙 꼼꼼히 해두셔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점점 더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단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박치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것을 감지하고 더욱 교묘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상단에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면서도 은밀히 도적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허리끈의 배짝의 조각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우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배짝의 조각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아들의 선택을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우는 민상도와 려원, 그리고 상단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치길과 도적들의 음모를 막아내고 진정한 신용을 증명해 보일 때였습니다. 하우는 박치길의 배신을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민상도 대감을 설득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하우는 일부러 가치가 낮은 면포 포대에 붉은 끈으로 눈에 띄는 표시를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값비싼 비단과 인삼은 평범한 곡식 포대처럼 위장했습니다. 려원 애기씨, 이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우는 조심스럽게 려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려원은 하운의 계획을 듣고는 즉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의 상단을 지키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두 사람은 함께 장부 작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부에는 거짓 정보를 적고 진짜 수량과 가치는 별도의 부기에 숨겨 기록했습니다. 려원의 섬세한 붓글씨 솜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우는 또한 고가 물품의 포대 매듭법을 특별히 바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느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중으로 단단히 묶인 매듭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익힌 짓묶기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우는 민상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 도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통자가 정보를 흘렸을 테니까요. 민상도는 하운의 확신에 찬 말투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리 확신하느냐? 미끼를 뿌려놓았습니다. 틀림없이 물어뜯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정말로 구태성의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운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도적들은 곧바로 붉은 끈으로 표시된 미끼 포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운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미끼에 정신이 팔린 사이 하운은 미리 파악해둔 지름길로 그들을 유도했습니다. 좁은 협곡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말이 다닐 수 없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운은 협곡 입구에 미리 준비해둔 돌과 목재를 굴려 길을 막았습니다. 도적들은 갑자기 퇴로가 차단되자 당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끼 포대를 열어보니 값싼 면포만 나왔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구태성이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운의 신호에 따라 민상도와 상단 장정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도적들을 포위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구태성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운은 구태성의 몸을 수색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단 창고 열쇠에 밀랍 본뜬 것과 민상도 상단의 비단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구했느냐? 민상도가 엄한 목소리로 추궁했습니다. 구태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박치길이라는 자가 주었소. 그 자가 당신들 상단의 행로와 집 내용을 모두 알려주었소. 마침내 박치길의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상도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이 컸습니다. 박치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요. 저 머슴놈이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창고 열쇠본, 비단 조각,
그리고 구태성의 증언까지. 박치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상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박치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취길아,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대감님, 저는 오랫동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머슴놈이 총애를 받으니 배가 아팠습니다. 박치길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그를 배신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상도는 상단원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신용을 팔아 이익을 취하면 결국 빚은 명예로 돌아온다. 이것이 상도의 철칙이니 명심하거라. 박치길과 구태성은 포박되어 관하로 송치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상단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상도는 하운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운아, 내 덕분에 상단을 지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운은 정중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미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신용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상도는 하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인재라면 더 큰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운아, 앞으로 상단의 중요한 일들을 네가 맡아보면 어떻겠느냐? 하운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받던 자신이 이제는 상단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런 중책을 능력 있는 자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려원이 하운을 찾아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운 도령 덕분에 아버님의 상단이 무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애기씨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그들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운은 허리끈의 배짝의 조각을 만지며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런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운 앞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핵심 인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려원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 같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하운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신용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치길 사건이 마무리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상도는 하운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운을 개성으로 데려가 분점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운아, 내게 중요한 제안이 있다. 민상도가 하운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하운은 정중히 절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성에 새로운 분점을 열려고 하는데 네가 그곳을 운영해보지 않겠느냐? 하운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점 운영이라는 것은 거의 독립된 상단을 이끈다는 의미였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중책을 능력 있는 자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민상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곧장 물러나야 한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하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신용 없는 장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의 신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상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운의 대답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개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운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머슴 출신의 자신이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려원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운 도령,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운은 급히 일어나 예의를 갖췄습니다. 물론입니다, 애기씨. 려원은 보자기를 풀어 자신의 샘목 비녀를 꺼냈습니다.
머리 장식이면서도 계산에 쓸 수 있는 특별한 비녀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길 위에서 잊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하우는 려원이 건네는 비녀를 받으며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기 씨의 소중한 물건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련께서 개성에서 장사할 때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려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우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사람값은 숫자로 못 적습니다. 그 값을 아시는 분이면 제가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려원의 고백에 하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애기 씨, 저는 머슴 출신입니다. 감히 애기 씨와. 려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도령의 마음씨와 능력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우는 감동했습니다. 려원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기 씨, 제가 개성에서 성공하면 정식으로 대감마님께 청혼하겠습니다. 려원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우는 개성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상도가 직접 나와 배웅했습니다. 하우나, 장사의 목적을 잊지 말거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침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민상도가 상단 인장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상도 상단의 분점장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너무 소중한, 네가 가져야 할 것이다. 신용의 상징이니까. 하우는 깊이 절하며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 무게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에 하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농민들부터 부유한 상인들까지 모든 사람들과 공정하게 거래했습니다. 려원이 준 샘목 비녀는 계산할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개성에 도착한 하우는 먼저 시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부족하고 어떤 물건이 넘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계산 능력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분점을 열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계산, 공정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신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젊은 상인은 정말 믿을 만하다더군. 가격도 공정하고 물건질도 좋고. 하우는 장사를 하면서도 민상도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개성의 큰 상단에서 대량의 비단을 주문한 것입니다. 하우는 정확한 계산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주문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큰 거래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다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문한 상단주가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우는 정중히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하운의 분점은 개성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와 거래하고 싶어 했고 일반 백성들도 그의 가게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운은 장부를 정리하며 려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준 샘목 비녀를 보며 개성에서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애기 씨,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는 멀리 있는 려원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우는 민상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성 분점의 성과를 보고하고 려원과의 혼담을 정식으로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리끈의 배짝의 조각을 만지며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결과가 이런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별이 총총한 개성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제 하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려원과 함께 더 큰 상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아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운이 개성에서 분점을 운영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큰 비로 주요 길목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손해를 걱정했지만 하운은 달랐습니다. 하운은 평소 익힌 길 사정 지식을 활용해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을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미리 다른 상인들과 교환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운 상단주님, 이런 때에도 약속을 지키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거래처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상단의 신용이니까요. 한편 박치길과 구태성에 대한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태성은 유배형을, 박치길은 가벼운 벌을 받았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운의 성공 소식을 들은 민상도는 려원과 함께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재회였습니다. 애기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령의 소식을 듣고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상도는 하운의 분점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와 정확한 장부,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운아, 정말 잘했구나. 이제 너를 진정한 상인으로 인정한다. 민상도가 상단 인장을 하운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상단의 주인은 너다. 상단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신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대감마님, 제가 감히 가장 즐긴 것이 목숨을 살려준 인연이라더니 이렇게 되는구먼. 너희 둘이 함께라면 상단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그렇게 하운과 려원의 혼담이 정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름다운 날로 혼례일을 잡았습니다. 혼례 당일 하운은 허리끈에 어머니가 남긴 배짝의 조각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려원은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하운이 돌려준 샘목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하운은 려원과 함께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들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운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정직한 장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려원과 하운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운은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비, 왜 다른 상인들보다 비싸게 물건을 사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할미께서 아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란다. 어느 날 하운은 예전에 자신이 머슴살이하던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머슴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시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건넸습니다. 옛날에 나도 저 자리에 있었소.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시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하운은 려원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좋은 일 하셨네요.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운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머슴의 아들이 있었단다. 그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하운은 허리끈에 매달린 배짝의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런 큰 결실을 맺게 해준 것입니다. 하운은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땅은 넓고 돈은 돌되 한 번 쌓은 신용은 대대손손길이 된다. 이것이 하운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하운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가난한 머슴의 아들에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기까지 그 여정에는 언제나 신용과 정직함이 함께했습니다.